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함경북도 원산의 장산범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돌아가신 고모부가 해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고모부께서는 함경북도 원산 주변 어딘가가 고향이십니다.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느 놈이고 간에 원산에 들어가려면 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어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실 만큼 부자였다고 합니다. 인성도 좋으셔서 북한 정권이 설립되고 지주들을 숙청하는 시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서 땅만 반환하는 데에 그쳤고 지역 공산당이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부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소나다, 개가 자주 없어지곤 했습니다. 그 주변에 하얗고 고운 털이 발견되어 혹시 백호가 산에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본 순사에게 토벌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 몇 명이랑 사냥꾼, 인근 일본 군대에서 온 군인들이 한 달간 이 산 저 산을 돌며 사냥을 했고 멧돼지랑 곰, 호랑이 2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식에 기뻐 잔치를 열었고 고모부도 고기를 잔뜩 드시고 배가 불러 고모부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어르신이랑 사냥꾼 대표 그리고 고모부의 아버지가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졸려서 제대로 말을 듣지 못했지만 잡은 범이 그 범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발견된 하얀 털 역시 백호라 하기에는 너무 길고 곱다, 호랑이가 아닌 범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모부는 사냥을 다니던 삼촌과 함께 우시장에서 소 한 마리를 사서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길을 오르면서 달구지에 탄 고모부는 보름달을 바라보다 잠이 솔솔 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삼촌이 고모부를 깨워서 일어나 보니 삼촌의 얼굴이 파랗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과 발은 덜덜 떨면서 사냥할 때 쓰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삼촌의 모습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삼촌이 황급히 손으로 고모부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 큰소리 내면 너랑 나랑 살아서 못 돌아간다. 그러시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홀로 산에 들어가 호랑이 곰도 곧잘 잡으시던 삼촌의 겁먹은 모습에 막 사춘기에 접어들던 고모부도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꽉 다물고 달구지 위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총을 장전하고는 여전히 달구지 주변을 맴돌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우시장에서 사온 소 역시도 무언가로부터 공포를 느꼈는지 똥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새 잠이 들었던 고모부가 격한 움직임에 눈을 떠보니 삼촌이 자신을 업고서는 미친 듯이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고모부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삼촌은 고모부를 아버지에게 넘기면서 소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사람이 살아서 왔으면 됐지 소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보고면서 강씨는 못 봤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삼촌은 고모부를 바라보더니 애부터 재우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답니다. 몇 년이 흘러 고모부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오랜만에 삼촌이 집에 오셨기에 그날의 일을 물어봤더니 삼촌이 한숨을 깊게 내쉬시곤 곰방대에 담뱃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마시고 내뱉기를 수차례 하시더니 그날 산길을 다 올라가서는 소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너도 곤히 자고 있기에 잠시 쉬기로 하고 곰방대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약조금 강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야. 옷도 엉망이고 망태는 어디다 잊어버렸는지 보이지 않고 한쪽 신발도 보이지 않고 몸도 엉망이 돼서는 나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서는 달구지에 놓인 총을 꺼내 장전하고 돌아서니 강씨가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 잠깐 사이에 말이다. 그래서 총을 들고 달구지 주변을 보는데 그날은 보름달이 떴었어.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 올려다보니 강씨가 나무 위에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고 그런 강씨 위에 새하얀 게 파란 안광을 비추며 날 보고 있더구나. 그래, 확실히 날 보고 있었어. 그 순간 든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였어. 그래서 급히 총을 겨누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식은땀이 흘러 눈에 들어가 잠깐 눈을 깜박였다가 다시 보니 그게 없어졌어. 강씨랑 같이. 그래서 널 깨웠는데 그놈의 시선이 느껴졌어. 진득하게 말이야. 마치 호랑이가 먹잇감을 바라보던 눈빛, 아니 그거보다 더했지. 그래서 말하려던 너의 입을 막고 다시 총을 쥐고 달구지 주변을 빙빙 돌았어.
어디서 올지 몰라서 말이야. 다행히 천으로 달구지를 덮어서 그게 널 못 봤지 싶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이러다가 너랑 나 둘 다 죽지 싶더구나. 그래서 소를 풀어 반대쪽으로 뛰어가게 하고는 널 업고 냅다 뛰었지. 한참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소 울음소리가 크게 몇 번 울리더니 사그라지는데 본능적으로 놈이 내 쪽으로 올 거란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더 힘주어 달렸지. 산 중턱을 지나 산을 얼추 빠져나올 때가 돼가는데 뒤에서 강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고 애절했어.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내가 본 게 범이라는 걸 알았지. 애절한 목소리였지만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더구나. 난 이 산 저 산 다니며 산고를 잡았으니 벌받아도 할 말 없지만 넌 아니잖니. 그래서 이 악물고 달렸지. 강씨 목소리가 잠잠해지니 곧 낙엽 밟는 소리가 사사삭하고 뒤에서 들리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그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거야. 그땐 이젠 틀렸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너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살았지. 다음 날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냐고 물어보니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녁에 마루에 서서 산을 보는데 웬 파란 불빛이 일렁이면서 움직이고 있더란다. 도깨비 불도 아닌 것이 마을로 내려오기에 이상하다 싶어. 하인들이랑 횃불을 켜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약초꾼 강씨 아내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범이 집에 와 애를 잡아갔고 강씨가 낫을 들고 뒤따라갔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을 오르다가 나를 만난 게지. 마을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며 강씨랑 강씨네 아들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은 건 강씨뿐이었어. 계곡 돌무더기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반씨는 못 찾았어. 강씨네 아들이랑 그 뒤로 그 산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는 다들 돌아서 갔지. 한동안 범이 산에서 돌아다니던 게 보였어. 밤에 말이다. 이 말을 끝으로 삼촌은 입을 굳게 다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삼촌도 돌아가시고 조용하다가 한국 전쟁이 터졌고 원산에 주둔하던 부대 일부가 고모부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 들어갔고 며칠 뒤 야심한 밤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그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이 서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모부도 이곳에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 흥남에서 배 타고 부산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믿는 이유. 이건 나 군대 있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차량 정비병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일병 2호봉 때 파견 근무를 마치고 말년 휴가를 위해 내려온 병장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부대는 부조리도 없고 상당히 편한 분위기였어요. 차 점호 시간마다 썰들을 많이 풀었는데 그날은 막 내려온 병장이 새로 들어온 놈들이 많다면서 필수로 들어야 할 얘기라며 썰을 풀어줬습니다. 그 병장의 이야기는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대는 지방령처럼 한 장소에 박힌 귀신들이 몇 있고 조심해야 할 놈들이 몇 있다고 했어요. 일단 지방령은 사지방에 개구리 군복을 입고 얼굴에 칼자국이 꽤 많은 귀신과 노래방과 채단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앞에 활동복 입은 귀신 하나, 정비고 쪽 투광등 밑에 서 있는 여자 꼬마 귀신 하나, 옷은 너덜너덜해진 흰 옷을 입었고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귀신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꽤 늦었고 그게 귀신인 걸 알라도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귀신이구나 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몇몇 귀신은 특정한 행동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해주는 거라더라고요. 첫 번째는 순찰로에 있는 군인 귀신입니다. 우리 연대에는 6개 중대가 있는데 근무가 없는 수송, 의무, 본부가 시간마다 연대 순찰을 돕니다. 그 병장이 일병일 때 부관과 같이 순찰을 돌러 나갔습니다. 3개월쯤 부대 생활을 했으니 익숙하게 옷 챙겨 입고 새벽 2시에 나갔대요. 순찰을 도는 곳마다 등이 켜져 있고 본청 옆에 나무들 사이로 길이 나 있는데 거기 나무 밑에 군복 입은 귀신이 불빛이 희미하게 드는 곳에 매일 서 있더래요. 거기가 길이 좀 험해서 라이트를 조금만 옆으로 틀어도 성격 있는 선임들은 뭐라 해서 그 귀신을 비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같이 간 선임은 천사표였기에 지루해서 그 귀신에게 라이트를 비췄대요. 그러자 정말 거기 나무처럼 서 있던 귀신이 불빛을 비추자마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 귀신이 쫓아온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귀신이 자신을 알아보고 따라온 적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뛰어내려갔대요.
그 길은 험한 곳에서 어찌 안 다치고 의무 중대 앞까지 뛰어내려왔고 그 귀신은 중대 앞까지만 쫓고 돌아갔대요. 선임도 놀라서 곧이어 뛰어내려왔고 선임은 바로 부관에게 날 쫓아오는 사람 못 봤냐고 물었지만 부관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며 욕이나 얻어먹고 복귀했대요. 다시 생각해도 그 귀신이 자신을 쫓아온 건 놀라게 하거나 장난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본능적으로 확신이 들었대요. 그 후 운행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순찰을 갈 일은 없었고 다시 볼 일도 없었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에 있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는 다들 몰랐겠지만 주차장은 나름 기피 장소였대요. 그 선임이 오기 전부터 훈련 때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서 자면 몸살이 나거나 아픈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나왔고 새벽에 긴급 출동해야 하는 차가 퍼져서 작업을 하면 아무리 능숙한 병장이라도 다치는 일이 생겨 텐트를 치지 않고 긴급하게 쓸 차량은 아예 다른 주차장을 만들었을 정도였대요. 그 선임은 주차장에서 귀신을 봤는데 단독 군장을 착용하고 얼굴이 뭉개지고 몸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귀신이었대요. 평소에는 야밤에 주차장을 갈 일이 없어서 귀신을 볼 일이 없었지만 유류창고가 주차장을 지나야 있었고 밤에 당직을 설 경우 기름 난로에 기름이 없으면 거길 지나서 가져와야 했답니다. 12시쯤 짬을 맞고 동기와 둘이 갔는데 그 귀신을 처음 봤대요. 너무 불쾌한 느낌이 드는 모습이라 무시하고 그냥 왔는데도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그러다가 일꾼 때 휴가 복귀한 날 불침번 근무를 서는데 맞선임이 순찰 좀 갔다 온다며 얘기하고 욱공의 운행증을 두고 와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때 주차장에서 한번 그 귀신을 봐서 깨름칙하긴 했지만 금방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차장으로 갔대요. 그때도 그냥 쳐다만 봤지 별일은 없었는데 이번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더래요. 그게 착각이 아니란 걸 느낄 때쯤 잽싸게 육공으로 가서 운행증을 챙기고 내려오려고 운전석 골라가기 위한 발판을 밟았는데 미끄러졌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대요. 하도 안 오니까 맞선임과 짬찌 한 명이 왔고 발견하자마자 바로 의무 중대로 보내서 치료받았대요. 그 병장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나도 병장이 됐고 그 이야기는 다 잊어먹을 즈음이었어요. 우리 생활관에 신병이 들어왔는데 귀신을 본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내 동기는 신기해서 애들 다 입단속을 시키고 그 신병을 데리고 다니며 며칠을 놀았어요. 어느 날 사지방에서 나오자마자 그 신병이 박 병장님 사지방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생김새를 물었는데 얼굴에 칼빵이 나 있고 옛날 군복 입고 있습니다. 이러길래 개구리 군복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소름이 쫙 돋았는데 운이 좋아 맞을 수도 있단 생각에 다른 귀신을 얘기해보라 했고 나머지 노래방과 정비고 앞 귀신도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 이후 주차장에 있는 귀신도 그 신병의 입에서 듣게 됐지만 순찰로에 있는 귀신은 듣지 못했어요. 허나 난 이때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됐어요. 내가 못 보기는 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 귀신 소리. 이 일은 가장 최근에 겪은 일로 이미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뒤 혼자 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집에 나만 남고 부모님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누나는 결혼으로 인해 분가를 했고 이 집에 남은 건 나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쳇바퀴처럼 출퇴근을 반복하며 무료하게 살던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비몽사몽한 느낌으로 눈이 떠졌고 여름이라 일찍 뜬 햇살이 커튼을 넘어 이미 집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시지? 하고 핸드폰을 받고 5시 10분임을 확인하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옆으로 누워 팬티 바람에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있던 제 귀에 익숙한 듯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빨리 감기는 소리였습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영어 기담에서 엄마 귀신 소리 같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분명 들리는 소리는 삐리리 같이 들리는데 이 소리가 일반적인 말로 들려온다면 어떤 스타일의 여자 목소리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차분하고 조곤조곤한 여자 목소리가 테이프 빨리 감는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등에 여자 손가락이 닿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 피부 그리고 손톱, 처음엔 한 손인 듯 하다가 두 손으로 제 등을 훑는 느낌이 분명 나 혼자인데 기담 귀신 소리는 헛것이라고 해도 이 손 느낌은 뭐지? 그렇게 5분간 귀신에게 등 마사지를 받던 나는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괴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어서 갓 귀신이 된 얼마 안 된 귀신은 사람 말을 쓰지만 오래된 귀신은 귀신 말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짬이 좀 드시는 여자 귀신이 다녀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은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죄책감. 처음 충격을 받고 넘어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지진 아니면 지하 쇼핑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 지하몰에서의 폭탄 테러는 그전에도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다. 불통이었다. 사무실 천장은 3분의 1쯤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복도로 통하는 회사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시커먼 구름이 들어왔다. 직원들에게 문틈을 막으라고 말하고 TV를 켰다. TV에선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경비행기가 실수로 부딪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TV 화면을 보고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저기쯤인데라고 소리쳤다. 처음엔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까 생각했다. 언제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했는가? 사무실에서 중계되고 있는 TV 화면을 보니까 비행기에 의해 뚫린 구멍이 너무 커 보였다. 빌딩이 금방이라도 뚝 하고 끊어질 것처럼 느껴졌다. 또 언제 소방관이 올지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물수건을 만들어 혼자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첫 번째 비상구 문을 열었다.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허겁지겁 문을 닫고 두 번째 비상구로 달려갔다. 비상구 문을 여니 맑은 공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직원들을 데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이젠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계단을 따라 1층까지 내려온 것인가? 아니다. 78층까지 내려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78층에서는 빌딩 시스템이 달라 비상계단을 갈아타야 했다. 문제는 78층 계단의 방화문이 열리지 않았다. 충격에 문이 틀어져 버렸다. 난감했다. 불안이 엄습해왔다. 당황해하고 있을 때 79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79층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엉망이었다. 190cm가 넘어 보이는 건장한 흑인이 소방호스로 불을 끄고 있었다. 그가 소방호스로 만들어준 길을 따라 나와 이동영 씨, 제니퍼 최 씨가 함께 움직였다. 우리는 다른 비상구로 내려가 78층에서 비상구를 갈아탈 수 있었다. 내려가면서 휴대폰으로 아내와 한국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시도했는데 신호가 가지 않았다.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사람이 많았나? 많았다. 55층까지는 내려가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55층에 이르니 계단실에 사람들이 꽉 밀려 있었다. 그렇지만 질서가 있어 차분했다. 계단 한 칸에 두 사람씩 서고 한 줄은 비워놓은 채 내려가고 있었다. 비워놓은 줄로는 노약자, 부상자, 부녀자 등이 빨리 내려갈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한 층을 내려가는데 5분 정도 걸렸다. 소방관을 처음 만난 것은 몇 층이었나? 40층 정도 되었을 때였다.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방관들은 산소통, 도끼 등 무거운 장비를 메고 계단을 올라오느라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그들은 모자를 벗고 가슴을 풀어헤친 상태였다. 그들이 막힌 비상구를 깨고 열어줬다. 그 이후엔 소방관을 언제 만났는가? 한참을 내려가는데 또 박수가 터졌다. 소방관 78명이 또 올라왔다. 그리고 23층 뒤쳐져서 앳돼 보이는 소방관이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쳤고 나도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소방관이 된 신참 같았다.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투입되지 않았을 그런 앳된 소방관이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제가 90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그 뒤 3개월 이상 꿈에서 그 소방관의 눈빛을 보곤 했다. 그때마다 잠에서 깼다. 죽으러 올라가는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40층에서 1층 로비까지 내려올 때는 큰 문제가 없었나? 내려가다 보니 23층 복도에 비상응급실이 설치된 것이 보였다. 소방관이 계단실 입구에서 두 줄로 줄지어 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응급치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소리였다. 어떤 40대 백인 여성이 손을 들고 23층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1층 로비에 내려갔을 때의 상황은 어땠나? 1층 로비는 엉망이었다.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로비에 있는 경찰들은 계단을 타고 내려온 사람을 지하몰로 인도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퍽퍽 떨어졌다.
시커먼 모습이라 무슨 자네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람들이 고층에서 떨어지며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충격을 받으면 오래 간다는데 어떻게 후유증을 극복했나? 살았다는 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서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솟구쳤다. 3일 뒤 정신과를 찾아갔다. 의사는 내게 재난사고를 겪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의사는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3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 오랫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는데 어떤가? 꿈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만난 어린 소방관과 사다리를 다시 타고 지하물로 들어간 소방관. 23층에서 응급치료 봉사를 자원한 백인 여성이었다. 죽으러 올라가는 소방관에게 박수를 쳐서 올려보냈다는 죄책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응급치료 봉사를 자원한 그 백인 여성은 55층부터 함께 계단을 내려온 사람이었다. 자격증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라 살아있는 게 미안했다. 5번째 이야기, 중고차 괴담. 학교 동아리 선배의 친구분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운전면허를 따신 지 이틀째였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지인 중 한 분께서 타지 않는 자동차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동차예요. 아는 사람이 가져온 자동차는 흰색 중고 소나타였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썼죠. 중고이긴 하지만 몇 년은 더 탈 수 있답니다. 사실 원래 주인이 내 친척인데 조금 사연이 있어서 저한테 줬었죠. 하지만 저한테 이미 차가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성미도 급했던 어머니께서는 차를 타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건 싫었기에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운전에 서투르셨기에 사람이 한산한 도로를 골라 드라이브를 하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워지자 차를 유턴시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께서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차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놀랍게도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까진 계셨는데 말입니다. 구석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옆집 아주머니는커녕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차에서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는 듣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수석을 보셨을 때 피투성이의 여자가 자신을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무서워서 옆자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하셨고 몇 분이 지났을까? 옆으로 슬그머니 바라보니 조수석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셨는데 당시 어머니께서는 정말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 밖의 창문으로 피투성이의 손바닥이 창문을 쾅쾅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어줘. 살려줘. 두 마디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두들기는 소리도 커지고 점점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버려 전봇대를 들이박으셨고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정신이 들었을 때 방금 전까지 없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께서 어머니보다 더 겁에 질린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에 공포로 잠식당한 채 벌벌 떨고 계셨는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보다 더 오싹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방금 당신은 온데간데 없이 운전대가 움직이고 브레이크와 창문 여는 손잡이만 미친 듯이 움직였어. 그리고 피투성이의 여자가 창문 밖에서 계속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서 사라진 것과 귀신을 체험했다면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사라지고 귀신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그 차를 폐기하셨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전화. 제가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핸드폰을 워낙에 사랑하던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조금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 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평소에도 정확하게 하기보다는 대충 흘리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날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혼숨. 현재 20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때는 작년 이맘때쯤 19살의 한여름이었죠. 20대 중반의 얼굴을 너무도 일찍 까져버렸던 저와 제 친구는 바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방학 동안 의정부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중이고요. 아무튼 그날 바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S, P, G저까지 해서 총 4명이었죠. 12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나 11시쯤 G라는 친구로부터 할 일이 생겼으니 다음에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친구 3건 울고 집에서 동면에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G라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짜증을 내며 받은 전화의 친구가 중랑천으로 와달라더군요. 눈도 못 뜬 채 중랑천으로 기어간 제 눈에 벤치에 앉아있는 G가 보였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담배를 피워대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라는 질문에 집을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눈은 충혈돼서 손은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전 중풍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라는 걸 접하고선 호기심에 재미 삼아 해보느라 약속에 못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강령술이라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형의 배를 갈라 쌀을 채워넣고 자기 손톱을 넣어 붉은 실로 꿰매는 것으로 준비는 끝입니다. 그 다음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칼로 3번 찌르며 이름을 부릅니다. 이후 정확히 새벽 3시 숨바꼭질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3시는 초시라고 하여 영혼이 가장 활발한 시간. 쌀은 생명을 불어넣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인형은 육신을 제공하는 셈이며 붉은 실은 인연을 상징.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손톱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셈입니다. 이 머리통이 빈 놈이 이걸 한 겁니다. 그것도 병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군요. 게임 시작과 함께 모든 불을 끄고 TV만 켜둔 채로 장롱 속에 숨어 30분을 기다렸답니다.
이 글을 접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연병한 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까진 그 생각이 맞습니다. 허나 그 뒤부터가 문제였죠. 아무 반응이 없었기에 숨바꼭질은 개뿔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려던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정말 연병 같지만 핸드폰 번호는 자기 번호였고 받자마자 끊기더랍니다. 기록은 저도 확인했기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그 이후부터 TV 소리가 혼자 올라갔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며 혼자 채널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전화를 받고선 30분가량 장롱 속에서 굳어 있었답니다. 거실에선 바닥을 사그락하고 끄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똥줄이 타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게임을 끝내려는 생각으로 화장실 선반 위 인형을 불로 태웠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앉아있는 곳이 중랑천 벤치 위라더군요. 같이 집을 가달랍니다. 전 왜 이런 일에 날 부르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짓장돌 찌꺼기 같은 친구 놈을 따라 귀신은 개뿔 남자 새끼가라고 센척하며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뒤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빌라 3층. 햇볕이 잘 통하는 집이 그날은 유난히 어둡더군요. 몸은 이상하게 나른했으며 정말 이상했던 것은 그 집에게 아지였습니다. 아지가 여느 때처럼 절 반겨주지 않고 소파 밑에 틀어박혀 똥 싸는 소리만 내고 있던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운 걸 뒤로하고 밥부터 먹자고 요청하여 친구는 라면을 끓이러 가고 전 뒤에 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친구 사이에 접속했는데 새벽 5시 정도 다이어리가 써져 있더군요. 한 구절 기억나는 것은 사무라이는 날카로운 햇볕 아래 젊은 무사를 마주보고 웃었다. 죽기 좋은 날이군. 정말 이건 조작 냄새가 나는 글인 건 압니다. 제 양심과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건대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 19살까지 받아쓰기를 뒤로 배워 처먹어서 맞춤법도 모를 뿐더러 문학 시간마다 50점을 상회하던 놈입니다. 어딜 검색해봐도 그 글귀를 찾을 수가 없더군요. 몸은 굳은 채로 부들부들 떨며 글귀를 읽는 제 옆으로 친구가 걸어왔습니다. 라면 다 됐냐라는 질문에 무슨 라면? 이라는 답이 오더군요. 자기가 라면 끓인다고 물까지 올려놓고선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있던 겁니다. 애가 홀린 건지 전 책상 위에 있던 커피 찌꺼기가 든 머그컵을 잡은 채 떨었습니다. 친구가 정신줄을 놓으면 잠깐 재워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친구는 그날 다이어리 든 컴퓨터를 만졌던 기억도 없더랍니다. 여차여차 라면은 다 됐고 냄비 뚜껑은 열렸습니다. 유난히 많던 그날의 라면 2개를 끓였다는 친구의 말이 미심쩍어 확인해보니 4봉지더군요.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칼을 들고 쫓아올 것 같은 공포심에 도망도 못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그릇들을 친구가 설거지를 하던 중입니다. 전 그 뒤에 서서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할 일이 있어 친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당시 제가 쓰던 폰이 시크릿 일명 오드리 헵번 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고 핸드폰에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더군요. 그 폰을 2년간 쓰면서 그날이 그 메시지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로 남았습니다. 저장된 이들 중 20명 가까이 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 메시지만이 보였고 뭔가 이상한 느낌의 뒤를 쳐다본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희끄무레한 물체가 휙 지나가더군요. 잘못 본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뭐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절 지그시 보던 친구가 이제 전화해봐 터질 거다라고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연병 껌딱지 같은 일이지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내 뒤에서 웬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지그시 핸드폰 보고 있더라. 아, 또 닭살 한번 돋았네요. 자야 되는데. 그 뒤부터 5분가량 있으니 아지가 슬금슬금 기어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더군요. 20분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친구가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외마디 비명소리에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숨바꼭질을 시작할 때 인형을 3번 찔렀던 면도 칼과 그 칼날에 난도질된 친구 사진이었습니다.